그래서 15명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래도 한 11대 4, 11대 4. 뭐 12대 3 뭐 이 정도로 그 불기소 의견, 지금 수사팀 의견이 맞다라는 걸로 판명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 가방 논란과 관련해서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는데 네. 법조계에서도 진짜 소집을 할까 안 할까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 검찰총장의 직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집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2일 오후에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예.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총장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하루 만에 바로 그 다음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라라고 지시를 내려요.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내렸고, 이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검찰이 왜 혐의가 없다라고 봤는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첫 번째 청탁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그거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전달조차. 그래서 김건희 여사 측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청탁이 최 목사가 주장하는 게 통일 TV 송출을 재개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것인데, 예. 이거는 이 선물을 받고 나서 1년 있다가 재개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 선물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접견을 하기 위한 목적, 그냥 감사의 표시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된 금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내리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기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라고 결정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예. 23일에 발표를 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이잖아요. 그 네. 혐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네. 그 앞에 이제 김영란법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뒤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은 여기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선수재라는 말이 우리나라 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형법상 알선수재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예. 뭔 차이가 있냐면, 형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직접 내 업무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받으면 뇌물죄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옆에 있는 공무원과 관련해서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받았다? 내 업무는 아닌데, 그러면 이게 형법상 알선수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주어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알선수재는 제외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어떠한 알선의 대가가 금융기관이 돼야 돼요. 경제기관.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 청탁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게 경제, 금융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인데,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을 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요. 이와 비슷한 게 변호사법 제11조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에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받았거나 혹은 받을 것을 약속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 이것도 검토해.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과 관련된 직무에 관해서 뭔가 받았을 수도 있으니 검토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은 이걸 검토를 안 했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선상에 올리지조차 않았냐면, 대법원 판례가 이 형법상 알선수재나 혹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뭔가
청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 드러내야 정확하게 딱 집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이걸 금품을 제공해주면 얘가 나한테 좀 잘해주겠지. 앞으로 쭉 있을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알선수재가 안 되고요. 어떠한 것을 알선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면 아까 말한 최 목사가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있잖아요. 김창준 뭐 관련해서 국립묘지가 하나가 있고 통일TV 재개가 있는데 이거를 명확히 청탁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이거 부탁합니다. 이게 나오던가 그러면서 선물 주던가 혹은 거기 현장에서 동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에서 선물을 주면서 아이고 통일TV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걸 그래도 좀 기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공무원이에요.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본인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함부로 못한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도 검토는 일단 하라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총장이 직접 수지미를 소집을 하는 거는 그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김 여사 조사 당시에 보고를 놓고서 자신과 대립했던 그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분이 약간 그 이현석 총장님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 같은 게 제가 보기에 이게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럼 되게 멋있게 내가 보기엔 수사가 문제가 있다. 이건 내가 직권으로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면 논리 앞뒤가 맞고 혹은 아니면 수사가 잘 됐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겠다. 이런 논리가 맞는데 이분은 지금 입장이 뭐냐면 수사가 충분히 잘 됐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하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수사심의위원회 넘기겠다. 약간 이런 앞뒤가 약간 애매한데 이 애매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으면 최 목사가 이분 고소할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일평생 검찰로서 살아왔는데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치욕적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지막 퇴임을 지금 퇴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9월 14일까지인가 그래요. 예, 지금 한 뭐 보름 정도 15일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의 퇴임에 일말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겠다. 일말에 먼지 하나 남기지 않겠다 해서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는 할 일은 다 했다. 나 고소하지 마.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직무유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왜 소집을 하냐? 그러니까 법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잘했는데 그래도 한다.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네. 법 쪽의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언제 왜 생긴 제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2017년에 좀 논의가 되다가 2018년 1월 2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예. 사실 뭐 검찰 개혁과 맞물리면서 검수완박도 됐지만 그 전에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검찰이 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게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공소를 유지할지 말지, 영장을 재청구할지 말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건 관계인이 고발인 측이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검찰청 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열어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또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250명, 300명 뭐 이 중에서 몇 명을 좀 추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의해서 150명 이상으로 하고 300명 이하로 하는데 여기서 그 위원들은 뭐 변호사나 법학교수, 뭐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뭐 공직퇴직자 등등의 인력풀을 한 300명 정도로 구성한 다음에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룹별로 이제 그룹을 4개로 나눠줘서 그룹별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5명 정도로 보통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위원을 선정한 다음에 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안 되고 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자들은 위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너무 좀 위원회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적극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데 이 위원회를 명목으로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원자력 위원회 열었는데 원자력과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가던가 뭐 이런 것인데
저도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원회 추천이 들어오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면 저는 안 들어가거든요. 뭐 광고심인가요?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위원회를 만들면 여러분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여론에 치중될 수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할까? 수술 부위는 어떻게 할까? 전문가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시민들한테 물어보거나 할까? 이런 형상이거든요. 좀 바람직하진 않다. 너무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기억에도 그때 한 15명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무죄를 받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때 열렸어요. 저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에서 신청을 했고 열렸었는데 당시에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그랬는데 그중에 뭐 종교단체, 뭐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시민단체인데 굉장히 경향성이 강한 분도 있었고 근데 당시에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분도 있어가지고 뭐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왜 검찰 조사 안 받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9번 조사를 받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조사를 받냐고 부르는 대로 다 나갔다 이랬더니 계속 안 믿고 그냥 계속 본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관련 이 제도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 언제쯤에 회의 개최하게 되나요? 그러면? 예, 원래는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일주일 후쯤에 개최를 합니다. 일주일 후. 예, 아까 우리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 달이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 1월에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원석 총장이 소집을 지시하고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이 기소까지 11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0일에서 15일 안팎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위원들의 일정을 잡는 거예요. 이 선정을 해서 15명의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직원들이 전화를 돌립니다. 수요일 가능하세요? 목요일 가능하세요? 금요일 맞아요. 가능하세요? 맞아요. 전화를 쫙 돌리는데 이게 15명 각자 바쁘신 분들일 텐데 그렇죠. 이분들이 누구는 수요일 되고 누구는 목요일이 된다, 누구는 화요일이 된다. 이거 일정을 맞추는 게 힘들고요. 이게 일정을 하루를 통을 비워야 돼요. 통으로. 이거를 그 국민참여재판처럼 하루를 통을 비워야 되는데 나는 오전만 돼요, 오후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그 날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으로 되는 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 일정이 안 되면 또 추첨을 다시 해서 다른 위원들을 선정할 것이고 그런 일정 잡기가 난항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다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뭐 네네. 갑자기 일정을 잡아버리면은 난 이날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그럼 그 일정 잡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전 다음 주에 하나도 안 돼요. 다 다음 주도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오전에는 안 돼. 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사심의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게 약간 아까 국민참여재판이랑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당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검찰 측 의견과 변호사 측 의견을 번갈아 가면서 들은 다음에 배심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일단은 검찰 수사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30쪽 이하의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사건 관계인도 출석을 해가지고 진술할 수도 있고 자료를 낼 수도 있고 출석을 하면 45분 이내에 뭐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또 이 피신청인 측도 그러니까 피고발인 측도 출석을 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걸 다 듣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또 회의를 또 합니다. 맞아요. 적어도 한 3-4시간 맞아요. 길면 밤까지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결국엔 투표로 결정을 해가지고요. 만장일치제는 아니고요. 투표로 결정을 해서 누구는 기소 찬성 몇 명, 불기소 찬성 몇 명에서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대검찰청 꼭대기층에 가면은 이제 회의실 같은 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대기를 하게 되는데 뭐 검찰, 고발인, 당사자 측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검찰 그다음에 그 최재형 목사 측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대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45분 말씀하셨는데 그 45분 이내에서 한 2-30분 정도 PPT를 해요. 보통 한 20분 정도 PPT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는데 그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내용 자체가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건 하나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꾸준히 쭉 이어서 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당사자, 그러니까 법조인이거나 스터디가 돼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법조인일지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일방 당사자들의 주장에만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 한 측에서 거짓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제도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했는 게 자료를 전날에 미리 주면 되지 않냐? 그것도 안 됩니다. 맞아. 이게 현장에서 아마 비밀 유지 서약을 다 할 거예요. 맞아요. 현장에서 본 자료는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현장에서만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줄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마 제 예상에 최 목사 측은 신청인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을까. 또 아마 출석하면서 그 포토라인 그렇죠, 앞에 서가지고 또 이제 네. 나 이런 걸 준비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김건희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출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 변호인이 아마 출석을 해서 좀 대리해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번 경우에도 아마 그 위원들을 다 소집을 해서 아마 하루 종일 진행이 될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그렇죠.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그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대화를 나누겠죠. 결국 위원들이 어떤 위원이 어떤 성향에 가진 사람이 선정됐느냐가 좀 중요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법조계의 의견과 비법조계의 의견이 확연히 갈릴 거라 보여집니다. 그럴 겁니다. 이게 법조계 분들은 그 주어진 법을 가져만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법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비법조인 분들은 법 이외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감정을 또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뭐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확연히 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답정로로 아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아예 결정을 하고 아예 결정을 하고 네. 아주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하셔갖고 네, 그런 분들도 네. 있었고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향이나 전문성을 둘러싼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향이나 그런 전문성을 둘러싼 그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수사심의위원회에도 뭐 참석자들의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여당 정치인의 배우자였다 뭐 등등 공정성 시비가 휘말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고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까지 갖잖아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 가지면 위험하다. 이거 정말 명언인 거예요. 이거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무식한 자가 신념 가지면 위험하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위원회 같은 이러한 부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위원으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결정권까지 가지게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또 비밀유지 서약까지 했지만 나중에 정치적으로 활용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이 위험성이 이현석 검찰총장은 위험성이 반가울 수도 있어요. 본인의 손을 벗어났거든. 이제 언론의 카메라가 언론의 눈과 여론의 화살이 이현석 총장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수사심의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볼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9월 15일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멋있게 퇴임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월성 원전 관련해서 백운규 당시 이제 백운규 전 장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당시에 이탄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의 이제 배우자가 참여하기도 해가지고 그걸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수사심의위원회 몇 번쯤 열렸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5번 정도 열렸습니다. 15번. 2018년 1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 지금 한 5년 반 동안 15번 정도 열렸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삼성전자 이재용 그렇죠. 당시 부회장에 관련해서도 2020년 6월 달에 열렸는데 이때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다르게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반대로 또 검언유착 사건이라 그래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를 중단하고 이것도 불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2022년 4월 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권언유착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뭐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제 사견을 말한 날은 아니니까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으로 또 수사팀이 힘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21년 5월 달에는 이성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이성윤 그렇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관련해서 외압을 제기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의견을 내렸어요. 검찰도 기소할 생각인데 기소해라. 예. 수사심의위원회도 이건 기소해라라고 그 의견을 내려서 그래서 이틀 만에 기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항소심까지 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단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지검장으로서 업무 범위에 속해 있던 그러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압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항소심까지는 무죄인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 재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어요. 권고적 예. 효력만 있다. 근데 이제 권고적이 결국 이제 눈치밥을 먹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15명 중에 10명이 찬성하고 5명이 뭐 반대했다 이러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반대 의견 따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만장일치로 기소를 해라 혹은 불기소를 해라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좀 검찰이 뒤집기 힘들죠. 국민참여 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판사가 수용한 게 아니라 권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배심원의 의견과 다르게 갈 때는 판결문을 엄청 길게 써야 됩니다. 그 이유를 써야 돼요. 배심원 의견과 그렇죠. 내가 왜 다르게 가는지. 그걸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검찰도 약간 그 눈치는 혹은 권고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뭐 구성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거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예, 신뢰를 하지 않는데 네. 그래도 공정하게 구성이 된다면 다 맞췄던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거 어떤 결론 내릴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조인들은 아마 그 지금 현재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에 대해서 불기소 역할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응당 맞다고 보여질 거고요. 근데 다른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 왔을 때는 기소 의견을 할 것인데 그 많은 이런 위원회를 들어가다 보면 법조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판례도 예를 들고 이러이러한 사정도 전 사례도 예를 들다 보면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15명이 많이 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래도 한 11대 4, 아, 뭐 11대 4. 12대 3 뭐 이 정도로 그 불기소 의견 지금 수사팀 의견이 맞다라는 걸로 판명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여태까지 좀 타율이 좋으셔가지고 11대 4에 한번 예. 네.